깊은 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푸른 문장의 빛. 푸른밤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가닿을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서늘한 심연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성,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피로 써내려간 가혹한 질문. 인간은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심판할 권리가 있는가? 이야기는 186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마다 술 취한 이들의 비명과 가난의 악취가 진동하던 그곳. 누더기에 가까운 외투를 걸친 채 먼지투성이 거리를 유령처럼 헤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코프. 전직 법대생이었던 그는 지금 자신의 머릿속을 수개월 동안 지배해온 잔인한 망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마지막 예행 연습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사는 방은 방이라기보다 관에 가까웠습니다.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낮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너덜거렸죠. 그는 이곳에 틀어박혀 낑이를 걸은 채 오직 생각 속에만 침잠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그의 지성을 날카롭게 갈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이 좁은 방에서 기괴하고도 위험한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세상의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뉜다.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다수 범인 내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기존의 법을 파괴할 권리를 가진 비범인. 나폴레옹이나 마호메트 같은 이들은 인류를 진보시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어도 영웅으로 칭송받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 같은 지성인이 세상에 해함만 끼치는 전당포 노파 하나를 죽여 그 돈으로 고결한 수천 명을 구한다면 그것은 죄인가 아니면 숭고한 결단인가? 그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벌레인가 아니면 나폴레옹인가? 이 오만한 질문은 그의 가슴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노파, 알려나 이바노브나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들의 마지막 유품을 저단잡고 피 같은 이자를 뜯어내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에게 그녀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이론처럼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집에 저당을 잡히러 관측하며 지형을 살피는 순간에도 그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붙었죠. 돌아오는 길에 들른 술집에서 그는 몰락한 관리 마르멜라 도프를 만납니다. 술에 찌들어 가족의 옷가지까지 팔아치운 남자,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 몸을 팔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섬녀 같은 딸 소냐의 비극. 라스콜니코프는 이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며 자신의 분노에 저단성을 부여합니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선 누군가 도끼를 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나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외투 안쪽에 도끼를 매달고 노파의 집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도끼날이 노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튀고 노파가 쓰러졌을 때 그는 자신이 비범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비웃듯 또 다른 비극을 던집니다. 노파에게 학대받으며 살던 순진한 동생 미자베타가 현장을 목격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만 라스콜리코프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오히려 노파의 피해자였던 리자베타까지 죽이고 맙니다. 정의를 위해 벌레를 치운다던 그의 명분은 무고한 피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지갑을 챙겨 나오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써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채 공포에 질려 어둠 속을 달립니다. 비범인이 되려 했던 청년은 이제 그저 끔찍한 살인자가 되어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스콜리코프는 루파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의 영혼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도끼가 내려간 순간 그가 신봉하던 이론은 무너졌고 남은 것은 짐승 같은 공포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한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라는 감옥에서 시작되는 끝없는 환청과 발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지독한 고립감이죠. 과연 그는 이 피의 냄새를 지우고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제2장에서는 범행 후 시작된 그의 처절한 고뇌와 그를 조여오는 수사관 포르피리와의 잔인한 심리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라스콜니코프. 그는 피 묻은 외투 조각을 잘라내고 훔친 물건들을 벽지 뒤에 숨긴 뒤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안식의 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려는 듯한 발작적이고 처절한 혼수 상태였죠. 다음 날 아침, 찬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신이 들자마자 자신의 손을 미친 듯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의 얼룩이 여전히 손톱 밑에 살결 사이에 남아있는 듯한 환각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평생 이 피 냄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범인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려 했던 청년은 이제 문 밖에서 들리는 이웃의 발소리 하나에도 사지가 마비되는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라스콜리코프는 지독한 열병에 시달립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죽은 노파가 자신을 비웃으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벽 너머에서 경찰들이 자신의 방을 수색하러 오는 환청을 듣습니다.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그는 경기를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 라주미힌과 의사 조시모프가 그를 걱정해 찾아왔지만 라스콜리코프는 그들의 친절조차 자신을 잡기 위한 덫으로 의심하며 거부합니다. 나를 내버려둬. 제발 혼자 있게 해달란 말이야.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비범인 이론에 따르면 강한 자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평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나폴레옹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처박힌 가련한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틀렸음을 자신의 육체가 증명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가 저지른 살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람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 두냐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기쁨 대신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내 손은 피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저들의 순결한 사람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스콜니코프는 이제 그 누구와도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되어야 했고 모든 친절은 감시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에서 스스로를 잘라내어 고립된 섬이 되기로 합니다. 그것은 법이 주는 물리적 유폐보다
무거운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린 영혼의 영구제명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가 경찰서에 불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숙적을 만납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예심판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입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니코프가 과거의 잡지에 기고했던 논문 범죄에 대하여를 언급하며 그를 서서히 압박해옵니다. 로디온 로마노비치, 당신의 논문은 참 흥미롭더군요. 비범한 인간은 대의를 위해 법을 넘어서 살인을 저지를 권리가 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범인이 자신이 비범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까? 포르피리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면도날 같았습니다. 그는 이미 라스콜니코프의 심리적 균열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없었지만 범인의 불안을 파고드는 그의 말은 라스콜니코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태연한 척 논리적으로 대답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쥐와 고양이의 잔인하고도 지적인 심리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 한순간이지만 죽인 후에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요.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차가운 지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진 듯한 여인, 소냐가 그의 인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소냐의 숭고한 희생과 기도는 그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일 수 있을까요? 제3장에서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여인, 소냐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라스콜리코프가 그녀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흘린 첫 번째 눈물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의 세상은 좁고 차갑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지성으로 쌓아 올린 논리의 성벽 안에 갇혀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에 작은 틈을 내고 스며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냐 마르멜라도프였습니다. 그녀는 술에 찌들어 죽은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딸로 병든 계모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던 비참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녀는 부정한 여자였으나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눈에서 세상 누구보다 맑고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이끌림을 따라 소냐의 작고 초라한 하숙방을 찾아갑니다. 소냐의 방은 가난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구 하나 제대로 없는 텅 빈 방, 구석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아스콜리코프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정신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는 독서를 내뱉습니다. 소냐, 당신은 매일같이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있어. 그런데도 왜 죽지 않는 거지? 왜 강물에 뛰어들지 않는 거야?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지? 소냐는 그의 잔인한 질문에 몸을 떨면서도 대답합니다. 하느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저를 지켜주세요. 라스콜니코프는 비웃으려 했으나 이내 그녀의 눈에 서린 거대한 믿음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등에 입을 맞춥니다. 당황한 소냐가 소리치자 라스콜니코프는 고개를 들고 나지기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오. 인류의 모든 고통 앞에 절하는 것이오. 라스콜리코프는 소냐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그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는 시체였던 나사로를 예수가 다시 살려내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은 이미 부활의 기적을 보고 있는 듯 빛났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커다란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사람을 죽였으나 영혼이 죽어버렸고 이 가련한 여인은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냐야말로 진정한 비범인이라는 사실을요. 총이나 도끼로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신의 기적에 다하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스콜리코프의 오만했던 이성은 이 작은 여인의 믿음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라스콜니코프는 다시 소냐를 찾아가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소냐, 내일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 당신에게 말해주러 오겠소. 소냐는 공포에 지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고독하고 오만한 청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방에서 마침내 진실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전당포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였노라고. 소녀는 소리치거나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꽉 껴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요? 그녀는 라스콜리코프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그의 고통을 본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당장 광장으로 나가 대지에 입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권합니다. 그것만이 그의 죽은 영혼을 나사로처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피 묻은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영혼, 소냐가 그의 곁에 서 있습니다. 소냐는 그에게 나무 십자가를 건네주며 약속합니다. 당신이 시베리아 유배지로 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노라고. 하지만 라스콜리코프의 이성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실패한 나폴레옹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죠. 과연 그는 소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게 될까요? 제4장에서는 라스콜니코프의 목을 마지막까지 조여오는 수사관 포르피리와의 최종 대결, 그리고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절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라스콜니코프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혼은 구원을 갈구했으나 그의 이성은 여전히 자수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죄가 아니라 실수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소녀의 따뜻한 포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화신이자 인간 심리의 해부학자인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그의 목전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르피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라스콜리코프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리적인 증거로 그를 구속하는 대신 그의 양심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천천히 말려 죽이는 것과 같은 잔인하고도 지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포르피리가 예고도 없이 라스콜리코프의 좁은 다락방을 찾아옵니다. 평소에 능글맞은 웃음기는 사라지고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디온 로마노비치,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도 괴롭지 않소? 당신의 영혼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어. 내가 왜 당신을 잡지 않고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직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소? 당신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그때 포르피리는 라스콜니코프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지만 천둥처럼 거대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증거요? 당신의 눈이 증거고 당신의 떨리는 손이 증거입니다. 로디온 로마노비치, 그 노파를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죽였단 말이오. 그 순간 라스콜리코프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포르피리의 눈에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포르피리는 그에게 자수할 시간을 며칠 더 주겠노라며 방을 떠납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라스콜니코프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비굴한 도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 설 것인가. 그는 소냐를 찾아갔습니다. 소냐는 말없이 그에게 나무 십자가를 건넸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냐가 일러준 대로 그는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센나야 광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만한 지식인이었던 그는 이제 만신창이가 된 영혼으로 광장의 더러운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놈이라며 그를 비웃고 침을 뱉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돼지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이 더럽힌 돼지, 자신이 배신한 인류에게 바치는 첫 번째 참회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그 노파와 미자베타를 죽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비명이자 통곡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폴레옹도 비범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용서받기를 갈구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제 발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합니다. 그의 자백은 차분했고 명확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논리적인 설명에 놀라면서도 그가 훔친 물건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돌 밑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유배파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불행해졌다고 말했지만 라스콜리코프에게 그 판결은 오히려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발목을 묶었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라스콜리코프의 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벌입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벌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정화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시련의 과정이죠. 시베리아의 황량한 벌판에서 그리고 그를 따라온 소냐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라스콜니코프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마지막 장 푸른밤 도서관의 죄와 벌 에필로그에서는 고난 속에서 꽃피는 부활의 기적과 진정한 사랑의 완성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베리아의 강제 노역소로 보내졌습니다. 등에는 죄수를 상징하는 표식이 박혔고 발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졌죠.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체의 노역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꺾이지 않은 그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 죄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나폴레옹이 될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사실, 즉, 자신의 실패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따라 시베리아까지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냐였습니다. 그녀는 노역소 근처의 마을에 자리를 잡고 매일같이 라스콜니코프를 찾아왔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처음에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부담스러웠고 그녀의 순결한 믿음이 자신의 초라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아주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노역소의 다른 죄수들에게도 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살인범들도 소녀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었죠. 라스콜리코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식인인 나를 증오하고 몸을 팔았던 저 가난한 여인을 존경하는가? 그러던 어느 화창한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강가의 노역장에서 홀로 앉아있던 라스콜리코프에게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녀는 그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라스콜리코프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녀의 무릎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그를 붙들고 있던 오만한 이론들, 비범인이라는 망상, 세상을 향한 날 선 증오가 소녀의 발밑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은 날카로운 도끼나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었다는 것을요. 소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시베리아의 황량한 강가는 두 영혼의 부활재단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듯 라스콜니코프의 영혼도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라스콜니코프의 베개 밑에는 소녀가 건네준 성경책이 놓였습니다. 그는 아직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책이 상징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남은 향기는 7년. 예전 같으면 영원처럼 느껴졌을 그 시간이 이제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짧은 준비 기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비범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가장 평범한 인간이 되어 소녀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꿉니다. 고통을 통해 죄를 씻고
사랑을 통해 벌을 이겨낸 남자. 라스콜니코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도시의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푸른밤 도서관의 두 번째 대장정,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도끼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으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라스콜니코프의 긴 방황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은 타인 위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 소냐의 등불 같은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고전의 깊은 여운으로 평온하기를. 지금까지 푸른밤 도서관이었습니다.